옛날 어느 고을에 기와 지붕이 햇빛을 번들거리며 반짝이는 큰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바라볼 때마다 늘 한 번쯤 걸음을 늦추곤 했습니다. 사랑채 기둥은 굵고 반듯했으며 곳간은 사철 비어있는 날이 없었고 마당 끝 장독대에는 크고 작은 독들이 줄을 맞춰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집안의 안주인은 최 씨, 부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역겜 뒤 홀몸으로 아들을 키워 여기까지 집안을 일으켜 세운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억세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실제로도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손이 크지 않았지만 계산은 빨랐고 말이 많지 않았지만 한마디를 하면 식구들이 모두 숨을 죽일 만큼 기세가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세월 속에서도 논과 밭을 팔지 않았고 종들에게 허튼 짓 하나 허락하지 않았으며 쌀 한 대와 장작 한 단까지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쌓인 것이 집안의 재산이었고 그렇게 버텨낸 세월이 그녀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 씨 부인은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이 집은 내가 살렸다. 이 집의 기둥은 내 손으로 세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 말은 겉으로는 지나간 고생을 회상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실은 지금도 이 집의 중심은 자신이어야 한다는 다짐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외아들 도현은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끝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감기 한 번 걸려도 어머니가 밤새 등을 쓸어 주었고 글을 배울 나이가 되자 어머니는 가장 이름난 훈장을 불러 글방에 앉혔습니다. 장에 갈 때도 고을 원님댁 잔치에 초대받을 때도 먼 친척집에 인사를 갈 때도 늘 최 씨 부인은 아들을 곁에 두었습니다. 아들이란 단지 핏줄이 아니라 그녀 삶의 이유였고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끝내 놓을 수 없는 마지막 자부심이었습니다. 도연이 장성한 뒤에도 그 마음은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손에 쥔 것을 내려놓기 어려워지듯 최 씨 부인은 아들이 커갈수록 그를 더 놓지 못했습니다. 그런 집에 며느리 연화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번듯한 양반가의 딸은 아니었으나 집안 어른들께 예를 알고 손이 야무졌으며 무엇보다 말이 곱고 눈빛이 맑은 처자였습니다. 처음 혼사가 오갔을 때만 해도 최 씨 부인은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안 살림을 맡겨도 허투루 굴지 않을 것 같고 무엇보다 순한 성품이라 제 소나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혼례날 연화는 붉은 혼례복을 입고 조용히 웃고 있었고 도연은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처음 보는 얼굴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마당에는 손님들이 가득했고 축원의 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늦게나마 최 씨 부인에게도 복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집안에 여손이 생겼으니 고생 끝에 편안한 날만 남았다고들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마음속에 이름 모를 서늘한 것이 처음 스며든 날이 잔치상이 물러가고 늦은 저녁이 되었을 때 최 씨 부인은 마루 끝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아직 발에 밟힌 꽃잎이 흩어져 있었고 등잔불은 바람 없는 밤 공기 속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채 문틈 사이로 아들과 새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부부가 되면 당연히 나눌 법한 소리였지만 그날 최 씨 부인의 귀에는 이상하게도 낯설고 멀게 들렸습니다. 자신만 보며 웃던 아들의 얼굴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아주 또렷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 뒤로 집안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최 씨 부인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새색시답게 새벽마다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우물가에서 찬물을 길어오고 부엌에 불을 지피고 시어머니 수라상을 가장 먼저 차렸습니다. 집안 어른 앞에서 웃음을 크게 보이지 않았고 하인들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며 장독대 하나를 닦아도 두 손으로 조심히 닦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연화를 두고 참한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칭찬했습니다. 최 씨 부인도 사람들 앞에서는 얕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
아직 어리지만 손이 좀 빠른 편이지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 끝에는 언제나 차가운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처음에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란 원래 엄한 법이고 며느리가 처음부터 사랑받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했고 더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녀가 자라면 자랄수록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 굳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차림이 반듯하면 반듯해서 눈에 거슬린다 하였고 바느질이 깔끔하면 며느리가 제 재주를 드러내려 한다고 했으며 도현이 밥상에서 연화를 한 번 더 바라보면 최 씨 부인은 그날 내내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들 뿐이었습니다. 밥이 조금 질다. 국이 너무 맑다. 장독 뚜껑을 닫는 소리가 크다. 마루를 닦을 때 발자국이 남았다. 그런 사소한 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잔소리는 날이 갈수록 잦아졌고 연화가 아무리 조심해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연화는 참았습니다. 어떤 날은 밤에 혼자 이불을 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웃는 얼굴로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녀는 믿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고, 아이가 생기면 집안의 기운도 달라질 것이라고, 여자의 자리가 본디 그런 기다림 속에서 다져지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화의 뱃속에 아이가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처음에는 조용히 퍼졌습니다. 의원이 맥을 짚고 고개를 끄덕이자 연화는 믿기지 않는 얼굴로 두 손을 배 위에 올렸습니다. 도연은 처음으로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는 그날 저녁 밥상에서 어머니께 2번이나 술잔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우리 집에도 복이 들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술잔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면 그것이 제일 큰 복이지 하고 말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순간 그녀의 속에서는 전혀 다른 것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았습니다. 아들이 연화의 그릇에 먼저 젓가락을 대어 반찬을 놓아주는 모습. 밤이 되면 사랑채보다 안채 쪽으로 발걸음을 더 자주 옮기는 모습. 아침이면 가장 먼저 며느리의 안색을 살피는 모습. 그런 사소한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소한 장면들이 최 씨 부인의 눈에는 결코 사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만 향하던 시선이 조금씩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징표처럼 느껴졌습니다. 더구나 아이였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벌써부터 집안의 질서를 흔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이라고 했지만 최 씨 부인의 가슴 속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점점 부풀어 올랐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며느리가 어머니가 되면 이 집의 중심은 어디로 옮겨갈까? 자신은 어디에 서게 될까? 지금은 곳간 열쇠도, 안채의 결정도, 종들의 눈길도 모두 제게로 향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며느리를 안주인처럼 받들지 않을까? 아들은 어머니보다 제 아이를 먼저 챙기지 않을까? 그 생각은 처음에는 부끄러운 것이어서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번 뿌리내린 두려움은 날이 갈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연화의 배가 조금씩 불러올수록 최 씨 부인의 눈빛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마루를 걸을 때 연화가 무심코 배를 감싸 쥐는 손길, 도연이 그 손을 잠시 잡아주는 장면, 밤에 태동이 있다며 연화가 살짝 웃는 얼굴, 그 모든 것이 최 씨 부인의 가슴속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자주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뒤 이 집을 붙들고 살기 위해 얼마나 이를 악물었는지, 종들이 슬금슬금 속이려 들 때 어떻게 단칼에 손을 잘랐는지, 콧간 하나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악착같이 버텼는지, 아들이 열이 올라 밤새 뒤척일 때 몇 번이나 자신의 수명을 깎아먹는 심정으로 기도했는지, 그런 세월을, 그 모든 고생 끝에 겨우 지켜낸 것이 지금 이 집인데 이제 와서 며느리와 그 아이가 자연스럽게 중심을 차지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녀에게 견딜 수 없는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연화가 임신한 뒤부터 최 씨 부인은 사소한 일에도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몸이 무거운 며느리에게 일부러 물동이를 2번 더 나르게 했고
바람찬 날에도 장독대를 오래 닫게 했으며 조금만 늦게 앉아도 벌써 배부른 티를 낸다며 눈을 흘겼습니다. 도연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척 했지만 아들이 고을 밭길로 잠시 비운 날이면 최 씨 부인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조심은 최 씨 부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말없이 참고 견디는 모습이 더 밉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악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얼굴, 억울한 눈빛으로도 끝내 반박하지 않는 태도, 그런 것들이 최 씨 부인에게는 견딜 수 없는 거슬림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바람이 처마 밑을 스치고 지나가며 장독대 그림자를 길게 끌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루 끝에 앉아 태어날 아이의 베네쩌고리를 바느질하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비스듬히 내려와 그녀의 손끝과 불러온 배 위에 따뜻하게 얹혀 있었습니다. 그때 도연이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연화 곁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연화의 배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이가 오늘도 움직입니까? 연화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금 전에도 잠깐 움직였습니다. 도현의 얼굴에는 연화가 시집온 뒤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드러운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장면을 안채 문틈에서 지켜보던 최 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손에 들고 있던 열쇠 꾸러미를 자신도 모르게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쇠붙이가 손바닥을 눌렀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묵직한 감정이 훨씬 더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최 씨 부인은 처음으로 아주 선명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 아이가 태어나면 끝이다. 그 생각은 번개처럼 짧게 스쳤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또렷해서 그녀 자신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또렷함 때문에 그녀는 자기 안에서 무언가가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평온한 기와집이었고 마당은 늘 그렇듯 정갈했으며 장독대의 뚜껑은 아침마다 반듯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집이란 본래 벽과 기둥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한번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식구들의 숨결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법이었습니다. 연화는 처음에는 그 변화를 뚜렷하게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의 말끝이 전보다 조금 더 차갑다는 것, 하인들이 자신을 대하는 눈빛이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것, 도현이 자리를 비운 낮 시간만 되면 안채가 유난히 조용하고 무겁게 가라앉는다는 것, 그런 사소한 감각들로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몸 안에 생명을 품게 되면 세상의 바람결도 더 예민하게 듣게 되는 법이어서 연화의 가슴 한켠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서늘함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손을 배 위에 올렸습니다. 아직 세상 누구도 보지 못한 작은 생명이 제 안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면 그제야 밤새 눌려있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 아이는 두려운 날에도 연화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었습니다. 밥 짓는 연기 냄새가 매캐하게 눈에 스며들 때도, 시어머니의 눈길이 바늘처럼 등을 찌를 때도, 장독을 닦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플 때도 연화는 늘 마음속으로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어미가 버텨야 너도 산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사람을 살리는 만큼 그 희망이 흔들릴 때의 두려움도 더 깊은 법입니다. 도야는 연화의 배가 불러올수록 한결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웃으며 지나쳤을 일에도 이제는 연화의 안색을 살폈고 밥상에서도 젓가락보다 먼저 눈길이 아내를 향했습니다. 밤이 되면 연화가 기침이라도 한 번 하면 곧장 몸을 일으켜 이불을 여며 주었고 아침에는 마당에 내린 서리를 보며 오늘은 찬물에 손대지 말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정함은 남편으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으나 바로 그 당연함이 최 씨 부인의 눈에는 견딜 수 없이
거슬리는 광경이었습니다. 연화는 처음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편에서는 아주 작은 기대를 품기까지 했습니다. 아들이 아이를 이토록 기다리니 시어머니도 언젠가는 마음을 여실지 모른다고, 아이가 태어나 울음소리가 집안을 채우게 되면 지금의 냉기도 조금은 거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성실해지려 했고 더 살갑게 굴려고 애썼습니다. 어느 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나물국을 따로 끓였고, 어느 날은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하여 안채 방석에 해진 귀퉁이를 새천으로 덧대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시어머니의 손등에 검버섯이 짙어진 것을 보고 몰래 약초를 다려 내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연화가 정성을 더할수록 최 씨 부인의 표정은 오히려 더 굳어졌습니다. 마치 며느리의 성실함 하나하나가 자신의 자리를 조용히 밀어내는 손길처럼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전보다 더 자주 하인들 앞에서 연화를 나무랐습니다. 국이 싱겁다. 장맛이 덜 들었다. 안채 문지방의 먼지를 왜 못 봤느냐. 배가 불렀다고 손이 느려진 것 아니냐. 그런 사소한 흠들을 일부러 찾아내어 말끝을 세웠습니다. 하인들은 겉으로는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으로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안주인이 며느리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미움이 단지 까다로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데서 끓어오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입 밖에 내지는 못했습니다. 큰 집의 안일은 밖으로 새지 않는 법이었고, 안채의 기운이 흉흉할수록 아랫사람들은 더더욱 숨을 낮추는 법이었습니다. 연화는 그런 침묵 속에서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낮에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어도 혼자였고, 밤에는 남편 곁에 누워 있어도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도연이 고을 밭길로 며칠씩 자리를 비우는 날이면 안채의 공기는 아예 다른 집처럼 변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런 날을 기다렸다는 듯 연화를 더 불러 세웠습니다. 몸이 무거운 며느리에게 콧간의 쌀독을 일일이 열어보게 했고, 뒤뜰에 말린 장작을 다시 쌓게 했으며 이미 닦은 마루를 또 닦게 했습니다. 연화는 숨이 차고 다리가 붓는 줄 알면서도 묵묵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반항하지 않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참는 것에도 한계는 있는 법이어서 어느 저녁에는 방 안에 들어오자마자 연화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손등은 빨갛게 터져 있었고 발목은 부어올라 버선이 조이듯 팽팽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도연이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었으나 연화는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하는 말이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집안의 균형이 완전히 깨질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녀는 그저 몸이 좀 무거워 그렇다고 둘러댔고, 도연은 그런 아내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더 자주 곁을 지키겠노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말조차 또 다른 독이 되어 최 씨 부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들은 점점 어머니보다 아내의 얼굴을 먼저 살피고 있었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는 이미 이 집의 질서를 바꾸기 시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밤이면 홀로 안채에 앉아 오래전 일들을 되짚었습니다. 남편이 죽던 날의 겨울밤, 어린 아들을 안고 이 큰 집의 빼탄 마루를 걸었던 일, 장에 나가 곡식값을 흥정하며 하룻밤 새 몇 마를 아껴낸 일, 친척들이 호시탐탐 집안을 넘보던 때 이를 악물고 문서를 지켜낸 일, 병든 시어른 수발과 어린 아들 키우는 일을 동시에 해내며 스스로를 갈아넣듯 살았던 날들, 그런 시간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의 끝마다 늘 같은 생각이 남았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 집은 벌써 남의 것이 되었을 것이다. 내가 아니었으면 저 아들도 사람 고시를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며느리와 저 아이가 나타나 내 자리를 빼앗으려 한다. 그 생각은 처음에는 스스로도 부끄러워 차마 또렷하게 말로 만들지 못하던 것이었으나 날이 갈수록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사람은 오래 움켜쥔 것을 내려놓으라는 말보다 차라리 손을 자르라는 말이 더 쉬운 법이니까요. 어느 날 오후 바람이 차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연화는 안채 침마루에 앉아 작은 아이 옷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배냇저고리였지만
그녀는 손끝에 웃음을 담듯 천을 만졌습니다. 햇빛은 옅었고 마당 끝 감나무에는 잎이 거의 떨어져 가느다란 가지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도연이 장에서 돌아와 마루 밑에 신발을 벗고 올라왔습니다. 그는 연하를 보자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곁에 앉아 연하의 배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움직였소. 연하가 낮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까 잠깐요. 도현의 얼굴에는 놀랍도록 부드러운 기쁨이 번졌습니다. 그 순간 최 씨 부인은 안채문지방 안쪽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그림자가 길게 드리운 시간,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흐르는 따뜻한 공기가 그녀 눈에는 너무나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아들이 저토록 환한 얼굴로 웃는 것을 본 것이 대체 얼마만인지, 어쩌면 연화가 집에 들어온 뒤로는 처음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이 기쁨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눌러두었던 어떤 것이 그 자리에서 비로소 형태를 갖추는 느낌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손에 들린 열쇠 꾸러미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쇠붙이끼리 부딪히며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짧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 자신의 마음속 어딘가가 잠기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최 씨 부인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생각을 선명하게 품었습니다. 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끝내야 한다. 그 생각은 번개처럼 스쳐간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자라던 불안이 마침내 이름을 얻은 것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루 끝에서는 아직도 연하와 도연의 낮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었고 저물녘의 찬빛은 서서히 안채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 씨 부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바뀐 계절은 차갑고 어두웠으며 한번 들어서면 다시는 쉽게 되돌아갈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마음속에 또렷하게 자리 잡은 뒤부터 최 씨 부인의 행동은 겉으로는 이전과 다르지 않은 듯 보였으나 그 안의 방향은 이미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결심을 넘어서게 되면 그 이후의 말과 행동은 모두 그 결심을 향해 조용히 맞춰지는 법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더 이상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차분해졌고 며느리를 부르는 목소리도 한결 낮아졌습니다. 하인들 앞에서 괜히 흠을 잡던 날카로움도 줄어들었고 연하가 실수해도 바로 꾸짖지 않고 잠시 지켜보는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집안의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진 듯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그 변화를 느끼면서도 쉽게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돌아온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가 가라앉은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계해도 마음 한편에서는 아주 작은 안도감이 피어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예전처럼 매섭게 꽂히지 않는 날이 늘어났고 식사 자리에서도 긴 침묵 대신 짧은 말이 오가는 순간들이 생겼습니다. 그 작은 변화들은 연하에게는 마치 긴 겨울 끝에 잠깐 스치는 햇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녀의 손끝에도 다시 힘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느질을 할 때도 숨을 길게 내쉬며 한 땀 한 땀을 더 정성스럽게 눌렀고 부엌일을 할 때도 몸이 무겁다는 사실을 잠시 잊은 듯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평온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불안한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어느 날 저녁 연화를 조용히 불러 세웠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았고 하늘에는 얇은 구름이 길게 걸려 있었습니다. 안채 마루에는 등잔불이 하나 켜져 있었고 그 빛이 바닥에 잔잔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 앞에 다소곳이 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몰라 가슴이 조금 조여왔지만 얼굴에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날카롭지 않았으나 그 대신 더 깊고 조용해서 쉽게 읽히지 않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잠시 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산에 다녀오자 그 말은 너무 갑작스러워서 연하는 순간 되묻지도 못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네가 몸이 무거워도 바람은 쐬어야 한다. 집 안에만 있으면 기운이 막히는 법이다. 산 아래 약초밭에 다녀오면 좋겠다. 그곳의 공기가 좋다. 그 말은 겉으로 보면 며느리를 생각하는 배려처럼 들렸습니다. 연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시기였고 길이 험한 산길을 오르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먼저 나서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기에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그 말 속에 담긴 부드러움이 연화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최 씨 부인은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공기는 아직 차가웠고 땅에는 밤사이 내린 서리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자 길은 점점 좁아졌고 흙길에는 사람의 발자국이 드문드문 이어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배를 감싸한 듯 두 손을 포개고 발을 디딜 때마다 조심스럽게 중심을 잡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앞서 걷다가도 가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에는 예전처럼 노골적인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평온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짐작하기 어려웠습니다. 산길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나무들은 점점 빽빽해졌고 바람이 스칠 때마다 잎사귀들이 서로 부딪히며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처음에는 평범한 숲의 소리처럼 들렸으나 걸음을 옮길수록 묘하게 귀에 걸렸습니다. 연화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미 마을은 보이지 않았고 집의 기와 지붕도 장독대도 사람의 흔적도 모두 시야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가슴 한켠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깊이 들어온 뒤였습니다. 되돌아가자는 말을 꺼내기에는 늦은 시점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길을 이끌었습니다. 한참을 올라간 뒤 두 사람은 사람이 거의 오지 않는 듯한 외진 곳에 다다랐습니다. 나무 사이로 햇빛이 제대로 내려오지 않아 땅은 축축했고 바위에는 이끼가 두껍게 끼어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뒤를 돌아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연화는 이상하게도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낯설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얼굴이었으나 그 안에 담긴 기운이 전혀 달랐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단단한 무언가가 그 눈빛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물어야 했지만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어디선가 새 한 마리가 짧게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최 씨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지. 그 말은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다음 순간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 씨 부인의 손이 연화의 어깨를 밀어냈습니다. 그 힘은 생각보다 거칠었고 망설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연화는 순간 중심을 잃었습니다. 발밑에 흙이 무너졌고 몸이 뒤로 기울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연화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왜? 라는 물음이 가장 먼저 떠올랐고 그 다음에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존재가 가슴 깊이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을 뻗어 무엇이라도 붙잡으려 했지만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몸이 허공으로 기울어지며 시야가 뒤집혔습니다. 나무들이 거꾸로 서 있는 것처럼 보였고 하늘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연화의 손은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만이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모든 것이 아래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나뭇가지에 몸이 부딪히고 돌에 스치며 옷이 찢어졌고 숨이 한 번에 끊어질 듯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비명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끝이 없는 추락처럼 길게 늘어졌습니다. 마침내 몸이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 낭떠러지 끝에 서 있던 최 씨 부인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채 그 아래를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놀람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미 끝난 일을 확인하는 사람의 고요한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땅에 부딪힌 뒤에도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몸이 산산이 흩어진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상하게도 완전히 끝났다는 감각은 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 막혀 있다가 어느 순간 다시 이어졌고 가슴 깊은 곳에서 희미한 통증이 서서히 살아났습니다. 연화는 눈을 뜨려 했으나 쉽게 떠지지 않았습니다. 눈꺼풀 위로 눌린 어둠이 너무 무거웠고 온몸은 돌처럼 굳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한 가지 감각만은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배를 감싸 쥐고 있던 자신의 두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떨어지는 순간에도 부딪히는 순간에도 끝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느끼는 순간 연화의 의식이 아주 조금 되돌아왔습니다. 살아있다. 그리고 아이도 아직 이 안에 있다. 그 생각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햇빛이 비치는 방향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구름이 흘러간 것인지 어둠 속에 갇혀있던 시야에 서서히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조금씩 떴을 때 처음 보인 것은 낯선 하늘이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조각난 하늘이 보였고 그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며 잎을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위에서 들리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더 낮고 더 가까웠으며 어딘가 축축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겨우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숨은 길지 않았고 거칠게 끊겼지만 분명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으나 통증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팔을 조금만 움직여도 찢어지는 듯 했고 다리는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연화는 다시 한번 배를 확인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따뜻한 감촉이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히 살아있는 온기였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리를 낼 힘도 없었지만 그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다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도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며 숲의 기운이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하나둘씩 살아났습니다. 풀숲 어딘가에서 무언가 스치는 소리,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듯한 짧은 울림, 바람이 아닌 숨결 같은 기척들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연화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온몸이 굳어갔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금 아무것도 막아줄 수 없는 몸으로 그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해가 더 기울자 숲은 빠르게 어두워졌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남아있던 빛도 점점 사라졌고 대신 어둠이 땅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연화의 숨은 점점 얕아졌습니다. 몸의 통증보다 더 크게 다가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지만 손끝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 그 생각을 더욱 절박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눈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이 천천히 움직이며 가까워지자 그것이 짐승의 것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낮고 조용한 발걸음, 숨을 죽인 채 다가오는 기척, 그 모든 것이 한 방향으로 모여 들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두 손으로 배를 더 단단히 감싸 쥐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짐승은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 눈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났고 숨결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순간 짐승은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짝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기울이며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굶주린 포식자의 날카로움만이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망설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짐승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연화의 주변을 한 바퀴 천천히 돌았습니다. 발자국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멈춰서서 연화의 배 쪽을 향해 코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숨이 도물듯 멈췄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이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잠시 뒤 풀숲이 흔들리는 소리와 함께 그 기척은 멀어졌습니다. 연화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조차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짐승이 사람을 해치지 않고 물러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무방비한 상태라면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연화의 마음속에 묘한 감정을 남겼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아주 희미한 희망 같은 것이었습니다. 밤은 깊어졌습니다. 숲은 완전히 어둠에 잠겼고 하늘의 별빛조차 나뭇가지에 가려 제대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연화의 의식은 몇 번이나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추위가 몸을 파고들었고 숨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녀의 두 손은 끝내 풀리지 않았습니다. 배를 감싸 쥔 채로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을 때 멀리서 희미한 빛이 하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잘못 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점점 가까워졌고 흔들리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들고 있는 등불이었습니다. 빛과 함께 발걸음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연어의 심장이 약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를 낼 힘은 없었습니다. 그저 눈을 겨우 뜨고 그 방향을 바라보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뒤 한 노인이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허리가 굽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연하의 얼굴을 비추자 노인의 눈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릎을 굽혀 연하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람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어떤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이런 순간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오래된 시간의 흔적 같은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구나.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확인하듯 내뱉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연화의 몸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손길은 거칠지 않았고 필요 이상으로 힘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오래 사람을 다뤄본 손처럼 어디를 받쳐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연화의 시야는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등불의 빛이 위아래로 흔들렸고 숲의 어둠이 그 주위를 천천히 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 옮겨지고 있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마지막 남은 의식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미한 감각 속에서 연화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 이어질 수 있다. 등불의 흔들림과 함께 이어지던 희미한 의식은 어느 순간 완전히 끊어졌다가 다시 아주 느리게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연화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기와가 아닌 초가지붕이었고 그 사이로 얇게 스며드는 빛이 조용히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차갑지 않았고 은은하게 풀냄새와 약초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몸을 조금 움직이려는 순간 통증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그 날카로운 고통과는 달랐습니다. 누군가 손을 대어 묶어놓은 듯 정리된 아픔이었습니다. 연화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눈을 굴렸습니다. 방 한쪽에는 작은 화로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약탕기가 조용히 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노인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날 밤 등불을 들고 나타났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연화가 눈을 뜬 것을 확인하더니 천천히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손등으로 연화의 이마를 가볍게 짚었습니다. 열은 많이 내렸다. 이제 숨은 고르게 이어질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불필요한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말라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물을 조금 떠다 그녀의 입가에 조심스럽게 기울였습니다. 차갑지 않은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그제야 연하는 겨우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잠시 뒤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노인은 잠시 연화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산속이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뜻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조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 손을 배 위로 가져갔습니다. 그 움직임을 본 노인의 시선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동안 연화는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몸은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지만 힘을 쓰기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노인은 매일 같은 시간에 약을 다려주었고 상처를 확인하며 붕대를 갈아주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고 불필요한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화 역시 처음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벅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녀의 마음속에서 또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살아남았는가?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도 목숨이 이어진 이유, 짐승이 눈앞까지 다가왔다가 돌아선 이유, 그리고 이 노인이 그 밤에 그곳을 지나던 이유, 그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묘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어느 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어찌 그 밤에 그곳에 계셨습니까? 노인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로의 불을 한번 바라보고 약탕기에 김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산은 늘 같은 길을 보여주지 않는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날은 그 길로 가야 할 날이었을 뿐이다. 그 말은 질문에 대한 답이면서도 동시에 답이 아닌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말 속에 더 캐낼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계절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의 결이 달라졌고 아침 공기의 냄새가 바뀌었습니다. 연화는 서서히 몸을 일으킬 수 있게 되었고 방 안에서 몇 걸음 정도는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걸음씩 아주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느림 속에서 연화의 마음도 함께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매달려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다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물음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이 역시 그 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생명을 붙잡고 있다는 감각뿐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한 움직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작은 태동이 배 안에서 느껴질 때마다 연화는 숨을 멈추듯 그 감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자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어느 날 연화는 처음으로 밖에 나갔습니다. 노인의 부축을 받아 문을 넘어섰을 때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깊은 산속의 풍경이었습니다. 나무들은 높고 조용히 서 있었고 바람은 그 사이를 부드럽게 지나갔습니다. 마을의 소음도 사람의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연의 숨결만이 그곳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위협도 있었지만 동시에 묘한 평온이 함께 있었습니다. 누구의 시선도 닿지 않는 곳, 누구의 판단도 따라오지 않는 곳, 그곳에서 연화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은 길었고
오래 쌓여있던 무언가를 함께 흘려보내는 듯 했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이유를 찾으려 하지 말고 먼저 살아야 한다. 그 말은 명령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오래된 시간에서 길어올린 단단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그녀는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두려움이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길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연화는 조금씩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하는 일을 곁에서 지켜보며 약초를 다듬는 법을 배웠고 물을 길어오는 법을 익혔으며 불을 다루는 법도 다시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손이 익어갔습니다. 그 과정은 단순히 몸을 회복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 속에서 연화의 눈빛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참고 견디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의 눈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이어지며 산속의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계속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움직이게 될 시간의 흐름이었습니다. 연화가 산속에서 다시 숨을 이어가고 있던 그 시간과 같은 하늘 아래 집안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처음에는 단순한 사고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산에 다녀오겠다고 나섰다가 길을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몸이 무거운 상태에서 발을 헛디뎠을 수도 있다는 말들이 조용히 오갔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사라진 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가 눈에 보이듯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도연은 처음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말대로 산길을 헤매다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라 믿으려 했고 며칠만 지나면 어디선가 나타날 것이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믿음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연화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고 그녀가 입고 나갔던 옷자락 하나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점점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의 말이 오갔으나 나중에는 눈빛으로만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에는 단순한 길 잃음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입으로 꺼낼 수 없는 종류의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도연의 마음속에서도 같은 의심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밀어낼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날 어머니와 연화가 함께 산으로 갔다는 사실, 그리고 돌아온 것은 어머니 혼자였다는 사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어머니가 지나치게 말을 아낀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안채에는 등잔불 하나만이 조용히 타고 있었고 바깥에서는 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무언가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시작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내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날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최 씨 부인은 잠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미 준비된 대답을 꺼내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길이 험했다. 네 처가 발을 헛디뎠다. 붙잡으려 했으나 놓쳤다. 그 말은 짧았고 더 이상 덧붙일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단순함이 도연의 마음을 더 깊이 흔들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슬픔도 당황도 후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미 지나간 일을 정리한 사람의 담담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순간 처음으로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 어머니와 자신 사이에 생겨난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도연은 점점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집안을 걸을 때도 발걸음이 무거워졌고
식사 자리에서도 젓가락을 드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밤이 되면 쉽게 잠들지 못했고 잠이 들어도 금방 깨어났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같은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산길, 낭떠러지, 그리고 그 끝에서 사라지는 연화의 모습. 그는 그 장면을 직접 본 적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너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의 한쪽에는 언제나 어머니의 그림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밀어내려 할수록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편 집안의 살림도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맡고 있던 일들이 하나씩 비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하인들이 대신 메웠으나 시간이 지나자 작은 틈들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장독의 간이 맞지 않았고 곡간의 곡식이 제때 돌지 않았으며 마당의 정리가 이전처럼 반듯하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사소해 보였지만 쌓일수록 집안의 기운을 조금씩 흐트러뜨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여전히 집안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이전과 같은 단단함은 조금씩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자주 하인들을 불러 세웠고 더 세세하게 일을 지시했으며 작은 실수에도 이전보다 더 크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인들의 손은 더 굳어졌고 눈빛은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사람의 집은 두려움만으로는 오래 버티지 못하는 법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도연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를 예전처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예를 지켰고 말투도 바뀌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 없던 거리가 생겨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히 붙잡으려 했습니다. 집안의 일을 더 크게 벌리고 재산을 더 확실히 묶어두며 아들이 집 밖으로 나가는 시간을 줄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 번 금이 간 관계는 그렇게 쉽게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현은 혼자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난 뒤에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고 장독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몇 개 떠 있었으나 그 빛은 어딘가 멀고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그의 입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가? 그 말은 누구에게 묻는 것도 아니었고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안에서 흘러나온 물음이었습니다. 집은 그대로였고 재산도 그대로였으며 겉으로는 아무것도 무너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너진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그는 점점 더 또렷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 자신이 서 있는 자리도 함께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집안은 겉으로는 여전히 서 있었으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조용히 균열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산속의 시간은 바깥 세상의 시간과 다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고 나무들은 잎을 틔웠다가 다시 떨구기를 반복했으며 바람의 냄새도 수없이 달라졌습니다. 그 속에서 연하는 더 이상 처음 그곳에 실려왔던 사람의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몸의 상처는 오래전에 아물었고 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으며 손은 무엇을 쥐어야 하는지 스스로 알고 움직이는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견디기 위해 아래로 향하던 시선이 이제는 조용히 앞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밤과 낮, 그리고 스스로와의 긴 싸움을 지나온 끝에 남은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그 시간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깊은 밤, 바람이 나무 사이를 천천히 스치고 지나가던 날이었습니다. 통증은 갑작스럽게 시작되었고 길고 고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연하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살려야 한다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생명을 놓지 않겠다는 것. 그 결심이 몸의 고통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곁을 지켰습니다. 불을 지피고 물을 데우고 필요한 것을 건네며 단 한 번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의 울음이 조용한 산속에 퍼졌습니다. 그 울음은 크지 않았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도 분명하게 살아있는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울음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은 조용히 흘렀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절망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시작된 삶의 무게를 받아들이는 눈물이었습니다. 아이는 작고 연약했으나 분명한 온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온기는 연화의 가슴 깊은 곳까지 닿아 그동안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를 천천히 녹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아이는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품 안에서만 숨을 쉬던 작은 존재였지만 점점 눈을 뜨고 손을 움직이며 세상을 향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그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아이의 손가락 하나가 움직이는 것에도 숨을 죽였고 작은 웃음이 번질 때마다 가슴이 저릿하게 울렸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연화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거가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아이가 잠든 뒤 연화는 가끔 혼자 밖에 나와 앉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멀리 보이지 않는 마을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자신의 이름이 지워진 채 남아있을 집이 있었고 그 집 안에는 자신을 떨어뜨린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살아남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를 지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다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사라진 자리에서 무엇이 남았을지, 자신을 밀어낸 그 손이 어떤 얼굴로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그 모든 것이 조용히 마음속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 감정은 분노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단순히 되갚아주겠다는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름, 자리, 그리고 아이가 가져야 할 몫까지도 그것을 되찾지 않고는 이 삶이 온전히 이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연하는 노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속에서 이미 준비되어 온 결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람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 말을 언젠가는 듣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무엇을 찾으러 가는 것이냐? 연화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갑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올 때의 길보다 더 멀다. 그 말은 단순한 거리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돌아간 뒤에 마주하게 될 시간과 사람, 그리고 선택의 무게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 그 길을 실제로 걷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눈에는 망설임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연화는 다시 한번 산속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은 그녀를 살려낸 곳이었고 다시 걷는 법을 가르쳐 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슬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동시에 분명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이제 더 이상 머무르지 말라는 듯한 흐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하는 아이를 더 단단히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다. 산을 내려오는 길은
올라올 때와는 전혀 다른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기운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디로 향하는지 알지 못한 채 끌려 올라온 길이었다면 이제는 스스로 선택하여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연화는 아이를 품에 안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밑의 흙과 돌 하나하나를 확인하며 넘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심스러움 속에서도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산의 입구가 보이는 지점까지 함께 걸어주었습니다. 더 내려가면 사람의 길이 시작된다는 곳에서 그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연화도 그 자리에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말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필요한 말은 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붙잡음도 떠미름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자신의 길을 선택한 것을 지켜보는 조용한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인사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한 번 더 품에 당겨 안고 연화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길은 점점 넓어졌고 사람의 흔적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연기가 올라오는 마을이 보였고 길가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자국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든 풍경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연화는 한 걸음씩 그 풍경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산을 내려온 직후 곧바로 옛 집으로 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먼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으로 가서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야 했습니다. 손에 쥔 것은 아이와 자신의 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이미 산속에서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살아남는 법, 기다리는 법, 그리고 움직일 때를 아는 법이었습니다. 연화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약초를 다루는 법을 알고 있었기에 그것을 팔기 시작했고 바느질로 옷을 고쳐주며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쉽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히, 더 깊이 숨겼습니다. 그 대신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눈빛으로 세상을 보는지, 무엇에 흔들리고 무엇에 움직이는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쌓아갔습니다. 시간은 빠르지 않았지만 분명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라나기 시작했고 연화의 삶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겨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쌓아올린 자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자 사람들은 그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여인이었으나 이제는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말이 많지 않지만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그 변화를 알고 있었지만 그 위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쌓고 있는 것은 단순한 생계가 아니었습니다. 돌아가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어느 날 연화는 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열겠다고 알렸습니다. 이유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동안 도움을 준 이들에게 감사의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는 말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는 단순한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장소를 정하는 것부터 사람을 부르는 순서, 앉는 자리, 음식을 내는 시간까지 모든 것이 세심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을 어느 자리에 앉힐 것인지에 대해 그녀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그 자리는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말이 흘러가는 길을 정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잔치가 열리는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상인들도 있었고 마을의 어른들도 있었으며 길을 오가며 알게 된 이들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이어지고 술잔이 오갔으며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잔치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 하나 더 놓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디로 흘러가며 어떤 순간에 멈추는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짚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기다리던 순간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가 한 방향으로 모이고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향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연화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움직임은 크지 않았지만 묘하게 공기의 흐름을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갈수록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부드러워졌고 웃음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나자 긴장하던 얼굴들도 하나둘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처음에는 가벼운 일상에서 시작되어 점차 오래된 일과 기억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예전에 겪은 일을 꺼냈고 누군가는 들은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말이 이어지며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갔습니다. 연하는 그 흐름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특별한 표정이 떠오르지 않았지만 시선은 한순간도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아주 자연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은 낮고 부드러웠지만 묘하게 사람들의 귀를 끌어당겼습니다. 주변의 말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고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급하게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듯 멈춘 뒤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산길이 깊은 곳에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절벽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이 아이를 품은 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표정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그 이야기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묻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기운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하는 시선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잔치에 모인 사람들 사이를 한번 훑어본 뒤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이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아래에서는 짐승이 그 여인을 해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곁을 맴돌다가 조용히 물러났다고 합니다. 그 말이 이어지자 몇몇 사람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야기가 단순한 기담이 아니라는 것을, 어딘가에서 이어진 실제의 조각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점점 또렷한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 그곳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순간 공기의 흐름이 눈에 보이듯 멈추었습니다. 웃음은 완전히 사라졌고 술잔을 들고 있던 손들도 하나둘 멈추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이야기를 가볍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어디로 이어질 것인지 모두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하는 여전히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를 정확히 짚어가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손은 그 여인을 살려준 손이 아니라 떨어뜨린 손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누군가의 숨이 얕게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자리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느낄 수 있을 만큼 분명했습니다. 연하의 시선이 한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 시선이 닿은 곳에는 최 씨 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그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는 아주 미세한 흔들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흔들림을 입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여인은 살아남았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잔치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연화를 향했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소리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 침묵은 길지 않았지만 충분히 깊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녀의 시선이 다시 한번 또렷하게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흘러온 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이야기가 향하고 있는 대상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놀람과 충격, 그리고 이해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막았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몸을 조금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선이 한 사람에게로 모였습니다. 최 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시간이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의 공기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고 누구 하나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시간이 잠시 멈춘 듯 흘러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고 목소리에도 떨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순간보다도 차분하고 또렷했습니다. 그것이 더 깊은 힘이었습니다. 잠시 뒤 연화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움직임은 크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을 다시 한번 끌어당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해야 할 말은 모두 끝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침묵 속에서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을 깨뜨린 것은 최 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처음으로 분명한 흔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감추고 눌러두었던 것이 한꺼번에 드러난 눈이었습니다. 입을 열려 했지만 한 번에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에야 겨우 말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그저 지키려 했을 뿐이다. 그 말은 변명이면서도 동시에 고백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모든 것을 덮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지키려 했다는 말 뒤에 남은 것은 결국 누군가를 밀어낸 선택이었고 그 선택은 이제 더 이상 숨겨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도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한 채 눈앞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정이 겹쳐 있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사실을 마주한 사람의 눈, 그러나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인정해야 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지키는 것이었습니까? 그 질문은 크지 않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붙잡을 말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에 쥐어져 있던 모든 것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집안의 권위도,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의 눈길까지도 더 이상 그녀를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무너짐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장면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안에서는 많은 감정이 지나갔습니다. 그날의 낭떠러지, 떨어지는 순간의 공포, 아이를 붙잡고 있던 손,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버텨온 시간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떠올랐다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남은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구를 끌어내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분명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제 자리를 찾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자리를 함께 찾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 말과 함께 연화는 아이를 조금 더 단단히 안았습니다. 그 작은 존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쉽게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시간이 만들어낸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연화는 최 씨 부인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쫓아내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숨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대신 이어진 말이 더 분명했습니다. 대신 이 집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를 남은 시간 동안 스스로 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 말은 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칼처럼 한 번에 끝나는 벌이 아니라 매일을 살아가며 마주해야 하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에는 이미 그 말의 의미가 깊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망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도현은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연화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멈춰 있던 것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듯한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그는 연화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여전히 많은 감정이 남아 있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해는 이미 기울어 있었고 마당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빛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무너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위에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 숨 속에는 지나온 시간과 앞으로 이어질 시간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쫓겨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돌아와 자신의 자리를 다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누군가에게서 빼앗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놓지 않고 지켜낸 자리였습니다.